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 챗GPT라는 말이 7글자잖아요. 그거를 중복되는 T를 빼고 그다음에 A를 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C라는 건 이제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다음에 이제 컨버세이셔널하다. 대화가 된다. 또 창의성이 좀 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하다라는 거는 이제 R&D에 일단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지금 이미 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꼭 챗GPT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챗GPT가 이제 결국은 트랜스포머라는 방법론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저도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공지능 과목을 가르치면서 이번 학기에 트랜스포머만큼은 확실하게 이해하게 해주겠다. 그게 왜냐하면 트랜스포머가 여러 가지 AI 문제를 푸는 하나의 통일된 방법론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R&D라든가 뭐 매니팩처링 이런 데 많이 사용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라는 건 이제 서비스 산업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겠죠. 결국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다 대화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것이다. 그다음에 H는 이제 휴먼 레벨. 지금 뭐 GPT-4는 지금 오픈AI가 얘기하길 스탠포드 학부생 수준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사람 수준의 그 지식 능력이 올라왔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김진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휴먼 인벌브드, 이게 그냥 자동화로 만들어진 방법론이 아니라 사람의 손을 많이 거친 그런 또 결과다, 공학의 어떤 산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건 이제 휴먼 라이크는 그렇다고 해서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같은 식으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위조 인간이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 오늘 이게 정책을 많이 생각하는 자리이시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최근에 다니엘 베느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조화폐가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형벌을 세게 해주지 않냐 그동안 위조화폐 만드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왜 위조 인간인 척하는 어떤 실제 인간인 척 한다라든가 아니면 어쨌든 현재 인간인 척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제 처벌을 많이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위조 인간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에서는 전화가 AI가 전화했을 때는 이건 AI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불법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AI가 뭐 사람의 일을 대신하는 건 좋은데 AI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태도나 법 제정이나 확산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너를 만났다는 다큐멘터리가 있었죠. 이게 이제 죽은 엄마나 죽은 딸을 VR로 재현해서, 그래서 이제 MBC인가 SBS에서 튼 건데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이제 비윤리적이고 이건 속임수다라고. 왜냐하면 죽은 엄마가 돌아오는 게 아니거든요. 죽은 딸이 돌아오는 게 아니죠. 그 대화는 다 VR 업체가 만든 거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사람들의 속임수인데, 한국에서는 이게 씻긴굽도 있고 막 그 미신, 무속이 많아가지고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거부감이 좀 덜한 편이죠. 하지만 지금 프랑스의 이 소르본대 로렌스 드빌러 교수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 비디오를 굉장히 많이 틀면서, 한국 비디오를 틀면서 굉장히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VR로 재현을 하든 AI로 재현을 하든 이런 위조 인간이라는 건 계속 속임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잘 알면 좋겠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독 휴먼 AI 휴먼을 만든다는 회사들이 되게 많죠. 예,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기와 속임수와의 경계에 많이 놓여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가 태도와 법과 그런 것들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T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까 기술 말씀드렸고요. 말 그대로 이제 트랜스포메이티브하다. 우리의 어떤 일과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고요. G는 이제 제너러티브하다. 김진영 교수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너럴하다라는 의미도 한번 붙여볼 수 있습니다. 이제 챗GPT를 써보면 굉장히 제너럴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에서는 이제 크리티컬 띵킹, 어널리틱 스킬, 또 로컬 날리지, 컨텍스트 베이스드 러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P에서는 이제 프리 트레인드라는 말이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프롬프트,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혁명적이냐,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봅니다. 대화 AI 혁명이 일어났다. 인공지능 쪽에서는, 인공지능 학계에서는 제가 좀 약간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기술이 완전히 확정되기 전에는 그걸 뭐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편인데, 이번에 이제 대화 AI가
됐죠. 말귀를 알아듣습니다. 그걸 가능하게 하는 방법론이 이제 트랜스포머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키보드에서 마우스에서 터치로 이제는 컨버세이션으로 가서 여러 톤의 대화가 가능한 그런 말귀를 알아듣는 문맥을 이해해서 대화를 생성하는 인류 역사의 최초의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정말 혁명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성 AI라는 관점이 있는데 이제 그냥 생성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생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2월달에 두바이의 월드 거버먼 서밋에 참여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UAE에서 2006년부터 내각부 장관을 했던 그 장관의 스피치가 다 AI예요. 한국에서 어느 장관이 AI만 가지고 20-30분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은 그냥 한심한 거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인식도가 정책가들이 굉장히 낮고요. 뭐 과기정 통부장관도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UAE 같은 경우는 아예 내각부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분의 얘기 중에 하나가 2025년에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컨텐츠의 뭐 95%, 99%가 다 AI가 만든 거라는 거죠. 왜냐면 컨텐츠의 코스트가 떨어지니까 사람이 만드는 컨텐츠의 코스트랑 속도와 AI가 만드는 컨텐츠의 속도와 코스트가 크게 차이가 나니까 AI가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낸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미국의 다음 대선은 AI 대선이라고 얘기하죠. 뭐 내년에 총선이 AI 총선이 될지 다음 한국 대선이 AI 대선이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아예 지난 선거는 유튜브 선거까지 한 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오마이뉴스나 이런 인터넷 게시판 선거, 그다음에 이제 어떤 유튜브 선거였다면은 이제 다음은 AI 선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뉴욕 타임스에서도 발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과학기술 전반에서 이런 빠른 생성 AI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일반 인공지능 혁명. 그동안 저 같은 경우는 도메인 스페시픽한 AI를 개발해야 된다고 많이 주장을 해왔거든요. 어느 특정 공장에 맞는, 특정 뭐 은행에 맞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강력한 AGI가 하나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안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새로 시작하기 딱 좋은 시기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동안은 사실 저는 챗봇을 하지 말라고 작년까지 컨설팅했어요. 그럼 제 컨설팅이 잘못됐느냐? 맞죠. 왜냐하면 그런 기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도 정부도 그런 챗봇을 만들지 마라 제발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만들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퀄리티는 높아지면서 비용은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새로 시작하는데 충분히 좋은 시기가 되었다. 지금 네이버 하이퍼클로버가 정말 걱정인데요. 저는 이걸 늘 분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진원 교수님 얘기했을 때 구글이 열심히 안 하잖아요. 기존의 수익 모델이 파괴될까봐.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카니발라이제이션인데 지금 샘 알트먼이 다른 나라인 거 어디 갔습니까? 일본 갔죠. 지난주인가요. 그래서 기시다 총리를 만났어요. 아예. 만나서 이제 바로 기사 나온 게 이제 오픈 AI가 이제 일본을 위해서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구글 위험하다고 봐죠. 지금 구글은 점점 이제 주식을 파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한 3달 전만 해도 그렇게 믿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구글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니 구글은 이제 사라져가는 그런 지능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네이버도 똑같은 검색 비즈니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I에 열심히 할 리가 없다. 이게 거버넌스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루 빨리 하이퍼클로버가 이제 분사를 해가지고 아까 김진원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오픈 AI는 실수를 해도 상관없는 그런 스타트업 정신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지 조심조심하는 형태로는 어렵다. 근데 한국은 지금 1등, 미국은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왜? 오픈 AI가 벤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밀고 있고 지금 뭐 한 7, 8개의 강력한 벤처가 있는데 한국은 현재 네이버밖에 사실 없거든요. 이제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왜 그러냐? 싸이월드 이슈가 있다는 거예요. 싸이월드가 옛날에 세계를 주름 잡는 소셜미디어 6개 국가에 준치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2009년에 KT가 아이폰을 도입하면서 독점을 해버렸어요. 왜냐? KT가 아이폰을 독점하는 바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SK컴스가 당시 싸이월드랑 네이톤이나 이런 것들 갖고 있었는데 아이폰용 앱을 개발하는 걸 등한시했어요. 왜냐면 이걸 개발을 열심히 해주면 KT 사용자들만. 근데 하지만 그건 국내 이슈였다는 거죠. 국내 통신사 경쟁 이슈로 글로벌 사업인 싸이월드를 망가뜨린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지금 네이버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국내 경쟁 이슈로 보면은 네이버가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데 글로벌 이슈로 보면은 네이버는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런 컨버스 아까 제가 3가지 키워드 중에 대화라는 걸 저는 제일 강조하고 있는데 이 대화형 혁명으로 해서 거의 모든 산업에 이제 대화형 AI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학생들한테 그래요. 내가 너네처럼 대학생이면 난 당장 대화가 되는 아마존을 만들겠다. 대화로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난 당장 창업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이커머스라든가 결제라든가 투어리즘, 헬스케어, 저널리즘, 컨텐트, 에듀케이션, 다 로보틱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화면이 좀 PDF로 바뀌어가지고 아마 깨진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오픈 AI랑 쇼피파이 미국에서 제일 큰 커머스 플랫폼이죠. 쇼피파이라든가 그다음에 인스타카트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오픈 AI랑 일을 하고 있고요. 게차라는 한국 회사도 이제 이미 오픈 AI GPT 3.5 가지고 만들고 있습니다. GPT-4는 이제 아까 김종현 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미지를 하는 거니까 이제 이 버추얼 발런티어라는 Be My Eyes라는 걸 이제 오픈 AI에서 발표했죠. 뭐냐면은 이제 맹인들도 스마트폰이나 웹 화면을 보면서 커머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상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혁명들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의 마이리얼 트립도 이제 그건 투어리즘 쪽 하고 있고요. 의료는 이제 굿딱. 이런 것도 이제 정책 이슈가 굉장히 강한 거죠. AI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의료가 혁신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터페이스는 대화잖아요. 그 대화 부분이 지금 막혀 있죠. 한국은. 정권 교체가 돼도 소식이 없습니다. 어쨌든 대화형 AI 혁명으로 아마 다른 나라는 굉장히 큰 의료 혁명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부의 AI 활용 방안을 한 6가지로 보면 일단 모든 조직원들이 이 생성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거대 AI 개발을 한국이 현재 3대 나라로 출발했는데 점점 떨어질 일만 남은 거죠. 이제 그래서 오히려 미국과 중국을 추격해서 뛰어넘는 전략을 하지 않으면 마치 이병철, 이건희와 같은 그런 아주 불세출의 거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에 비유 가능한데 이런 초거대 기업만 할 수 있는 건데 한국이 이걸 얼마나 이제 해낼 수 있는 거냐. 세 번째는 초거대 AI를 활용하는 거죠. 어떤 자기 회사의 빅데이터 활용을 해서 그 AGI를 파인 튜닝하거나 AGI API 활용을 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요. 오늘 뒷부분에 말씀드릴 거는 사실 여러 주체의 데이터를 통합하지 않고도 하는 그런 연합학습을 기반한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시민을 위한 어떤 대화형 AI 서비스. 마이언맨에 나오면 자비스 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제 DJ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100만 PC를 보급하고 그죠? 초고속 인터넷을 보급한다는 굉장히 좋은 인프라 정책,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컴퓨터를 갖다 주는 정책을 썼잖아요. 그럼 이번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딱 멋있게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시민한테, 모든 국민한테 AI를 손에 쥐어주겠다.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쉬운 워딩으로, 그런 레토릭으로 이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을 위한 대형 AI 서비스 개발한다. 이런 개념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리얼월드 AI. 현재까지의 초거대 AI는 공개된 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었죠. 하지만 진짜 데이터는 어디 있습니까? 병원에 있고 기업에 있고 우리 개인의 스마트폰에 있죠. 결국 이런 것들은 이제 리얼월드 AI라고 볼 수 있는데요. 리얼월드 AI가 넥스트 웨이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산업 내 빅데이터 공동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현재 정부의 이제 디풀정의 그 첫 마디는 뭐냐면 시작할 때부터 어떤 여러 주체들의 데이터를 공유하겠다고 하는 걸 하죠. 고진희 원장님이 그쪽으로 계속 밀고 나가시는 건 좋은데 늘 저는 고진희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데이터를 누가 공유합니까? 데이터 공유 안 합니다. 기업, 은행 아무도 공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하라고 윽박지르지 말고 데이터는 그대로 두면서 어떻게 그들의 데이터를 공동으로 활용해서 AI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AI 분야의 연합학습이라는 기법인데 그걸 사용하세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뉴 비즈니스 모델이죠. 이제 금융 관점, 금융이나 투자 관점. 어느 회사가 잘 돼가지고 어디 회사 투자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 재밌게 보는 회사는 그 김성훈 교수가 창업한 업스테이지 S컵이라는 서비스인데요. 아직 안 써보신 분은 꼭 써보시고요. 카카오톡으로 채널 추가해서 써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재밌는 게 생성형 AI를 만드는 핵심 엔진은 아직 없어요. 근데 막 챗GPT 갖다 쓰고 다른 회사가 갖다 씁니다. 거기다 갖다 쓰니까 돈을 내야 되죠, API. 근데 이 업스테이지 같은 건 지금 오늘 현재 이제 80만에 육박했을걸요? 매주마다 10만씩 뭐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출시된 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70만, 80만 원 넘어가고 있죠.
마치 10년 전에 카카오톡 나올 때 느낌입니다. 카카오톡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왓츠앱을 따라한 거에 불과했어요. 단지 장점은 뭐죠? 문자 메시지에 돈 들었는데 그거를 편리하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뻐요. 디자인도 이쁘고 이름도 예뻐요. 카카오 디자인, 그 다음에 이름, 친숙함. 그러니까 기술 외의 요소에 아주 잘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단시간에 사용자를 끌어모았는데 지금 S컵이 그런 일을 한국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비즈니스를 좀 카피해서 비슷한 일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 웨이브는 아까 말씀드린 리얼월드 AI다. 트랜스포머라는 아주 강력한 방문론이 지금 AI 분야에서 나왔으니까 물론 다음에 또 어떤 새로운 혁신이 있겠죠. 일단 그것이 나오기 전까지는 트랜스포머 가지고 페더레이트 러닝을 해가지고 사회주체에 여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공유하는 형태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 슬라이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병원 20개가 있는데요. 병원에 코로나 신구 환자들 그 폐 사진이 있어요.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그 폐 사진을 보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환자가 죽었고 어떤 경우 환자가 살았습니다. 그런 데이터가 각 병원에 있죠. 그러면 결국 AI를 개발해서 코로나 환자의 폐 사진을 찍었을 때 어떻게 산소를 잘 공급할 거냐는 AI를 개발해야 되는데 병원들한테 데이터를 내놓으라니까 누가 내놓겠습니까? 절대 안 내놓아. 왜? 거기 데이터 내놓은 순간 야 이건 의료사고네. 너네 산소 잘못 공급했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20개 병원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공통된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 다음 병원은 20개 보내줬어요. 그 블랭크 AI예요. 아직 학습되지 않은 AI 모델만 보내준 겁니다. 그럼 각 20개 병원은 그걸 가지고 각 학습을 했어요. 그럼 20개의 로컬 AI가 나오죠. 그걸 다시 받아서 웨이트만 가중평균으로 했어요. 그게 연합학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의 AI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AI 모델을 다시 각 병원에 보내줬어요. 어떤 일이 나냐면 여기 보시면 그 합친 AI가 나머지 20개 병원들보다 다 퍼포먼스가 좋다는 거죠. 가장 큰 병원, 3,000개의 데이터를 가졌던 병원은 그래도 퍼포먼스가 비슷해요. 하지만 중소병원은 퍼포먼스가 큰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근데 각 병원들은 자기네 데이터를 전혀 노출하지 않았어요. 그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됐고 병원의 자산. 이런 페이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요즘? 네이처에 이런 논문이 최소 강력한 논문이 5개 이상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의료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식화되어 가고 있다. 오른쪽 뭐냐면요. 병원들이 얄밉게 데이터를 웨이트를 공유하는 것도 싫을 수 있잖아요. 내 데이터로 만든 AI인데 그거 공유하는 거 싫어. 근데 여기 보시면 25%만 공유를 해도 퍼포먼스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25%는 각 병원의 데이터 가지고 AI를 만들었는데 25%를 주면 그거는 별 쓸모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20개를 합치면 쓸모 있는 게 된다라는 거죠. 뭐 지금 신약 개발, 멜로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들이 데이터를 그대로 두면서 연합해서 AI를 개발하는 이런 일들. 결국은 돈 세탁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민 때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미국의 컨실리언트라는 회사와 이제 한국 회사가 이제 연합해서 할 건데 뭐냐면 요 기사가 뭐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건데 2020년 보도입니다. 이게 20개 국가가 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의 데이터, 트랜잭션 데이터를 공유하기로 MOU를 맺었어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죠. 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은행이 트랜잭션 데이터를 공유한다? 절대 안 한다는.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이제 미국이랑 영국은 야 우리끼리라도 하자. 그 대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아까 연합학습 방식으로 AI를 공유하자. 그러면 돈 세탁 방지 AI를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드리고 아까 6개월 중지 말씀 나왔으니까 혹시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 추가한다면 최근에 오토 GPT라는 게 한 일주일 전에 나왔습니다. 좀 무서운 건데 오토 GPT 뭐냐면 어떤 내가 명령을 주면 얘가 알아서 액션까지 해요. 지금 챗 GPT는 대화 말만 하잖아요. 액션 능력이 없는데 이제 오토 GPT는 액션을 하는 AI가 나왔고요. 지금 아까 로보틱스 쪽에 보면 요즘 로보틱스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로봇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는데 이제는 말귀를 듣는 AI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과 행동 사이의 갭만 줄이면 그 안정적인 일을 하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큰 파급 효과로 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6개월 동안 중단하자는 제안 같은 게 이제 우스꽝스럽죠.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걸 창업했다는 소식이 중단하자고 하고 지는 또 회사를 네바다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 말은 이제 늘 믿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결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중단할 수 없는데 무슨 6개월 개발 중지 이런 얘기를 하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가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AI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지금 어떤 자유진영 국가들을 어떤 리더십을 갖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기업한테 맡길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많은 압박을 주고 정치권한테도 많은 교육을 시켜서 지금 중요한 우리는 지난 3, 40년은 그래도 이병철, 이건희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왔다면 지금은 그런 어떤 거인들이 있느냐라는 걸 잘 보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약으로 이렇게 일단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원리는 지금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그 성능이 향상된 기반 모델 GPT-3라고 하는 것에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저희가 분당 개발할 때처럼 그냥 이런 지식이 있는 그냥 하나를 만들어 놨다가 그 다음에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거기다가 도로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를 다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챗 GPT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GPT-4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미지를 더 집어넣은 거겠죠. 근데 이미지도 저희가 사진 보고 이거 설명해봐. 다 사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말하고 이미지, 사진하고 거의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인식하기에는. 그러니까 풍선이라는 것도 다 이미 지식이 있었고 풍선을 그냥 사람 잡고 있는데 그게 위로 솟으니까 자르면 올라가겠지. 이거 사람이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언어로 다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지도 언어의 일부분이었다. 원래는 그렇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나온 지는 GPT-3가 3이 나온 지는 벌써 2년이 한참 넘었는데 별로 인기도 없고 저희도 여러 번 트라이 해봤지만 그 영어만 잘 되는 거겠지. 그러고 이제 안 썼었어요. 근데 챗 GPT가 나온 다음부터는 이제 이거 완전 다르죠.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는데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이시라서 내 역할이 없어지는 거라서 검색이 나온 다음에 그 어르신들의 권위가 많이 추락했죠. 애들이 다 의사들도 그렇고요. 이제는 지혜가 있은 분들도 그다지 질문을 안 하게 되는 시대가 될 테니까 지금 다 위치가 안 좋으신 그룹이시고요. 젊은이들은 이제 열광하면서 쓰는 거죠. 안 물어봐도 되니까. 예, 물어보는 거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하고 챗봇하고의 대결 구도인데 챗봇은 벌써 한 10년 정도부터 나와서 이제 이것이 세상을 바꿀 거다라고 했는데 머리가 나쁘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많이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사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는 뭐냐면 다국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국어 능력은 한국에서 잘하는 회사가 한국을 지켜낼 수 있을까? 내지는 우리가 여기서 잘하면 해외도 나갈 수 있겠지? 그 포지션이 하나가 크다는 거를 좀 잡고 싶은 거고요.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챗GPT는 그냥 UI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정면적 대결은 구글입니다. 검색과 채팅의 대결이 이제 우리가 보고 지금 놀라는 상황인 거고 문제 내지는 이제 활용은 저희는 이제 앞으로 챗봇을 쓸 거고 그 챗봇이 챗GPT를 부품으로 쓰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모터죠. 예. 이게 모터가 꼭 하나만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로봇 같은 거는 관절마다 다 모터가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그 모터 하나만 보면 로봇이 안 보이지만 그것이 로봇이 될 때 모터들이 꼭 필요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GPT들이 이제 연합하는 형태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이야기일 겁니다. 제가 그냥 그림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원리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했고요. 이게 GPT-3다. 뭐 1750억 개의 파라미터다. 그래서 저희 GPT 그 2 나왔을 때만 해도 15억 개의 파라미터 이거 돌리는 기계가 별로 없어서 힘들었는데 1750억 개는 지금 돌리려고 하면 저 기계만 5억 원 정도짜리의 기계에서 저게 간신히 돌아갑니다. 학습을 하려고 하면 그런 거 1000대가 필요하다. 1000대, 10,000대 이래서 한 10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만든 건 그냥 지식 덩어리고 정리가 안 돼 있었는데 거기에 그 reinforcement learning with human feedback. 그래서 뭐 다시 학습을 사람의 그 하는 방식을 이제 학습해서 이제 길을 다 만들어주고 생각하는 방법을 해주고, 그다음에 GPT-4는 거기에 이미지와 텍스트를 통합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우리 원장 김지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임베딩, 이미지의 임베딩을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의미를 언어의 의미와 동일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는 언어와 이미지가 한 공간에서 돌아간다. 이제 눈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 입장에서는 플러그인이라고 하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챗GPT가 그동안은 거짓말한다라고 말하고 이걸로 우리가 대한항공 비행기 그 항공권을 예약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됩니다. 대한항공의 플러그인이 거기 들어가면 그러면 챗GPT에서 그냥 예약해라고 하면 그 플러그인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 화면 자체가 이제 일하는 그 장소가 되고 우리가 구글을 먼저 가서 대한항공 사이트를 들어가서 예약하던 것 대신에 그냥 챗GPT 앞에서 대한항공 갔다가 그 다음에 여행사 잡고 호텔 가고 이것이 한 화면에서 다 되니까 우선순위가 검색보다 채팅이 앞에 설 거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산업구조로는 검색이 뒤로 밀리면서 그거는 이제 논문이나 이런 예전에 신문기사 하나 찾거나 이럴 때나 확인하고 웬만한 거는 앞쪽에 누가 더 앞에 서겠냐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거가 되고요. 다른 또 파괴적인 거 하나는 API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모델을 작동시키려면 5억 원 정도짜리의 기계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20원만 한 번 할 때 2원 내선 20원만 하면 미국에 있는 기계에서 다 그걸 쓸 수 있습니다. 뭐 많이 쓰면은 뭐 저희 회사도 한 몇십만 원 정도 한 달에 쓰는데 5억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PI를 가지고 누구나 다 어떤 회사든지 이 챗GPT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흥행은 신기하고 유용하며 위험하다라고 했는데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말이거나 이런 거는 GPT-2 때 훨씬 더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만 했고 현실의 얘기는 못했다가 GPT-3나 4 넘어가면서 훨씬 더 현실의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걸 쓰면서 기대하는 거는 팩트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지혜의 이야기가 더 큽니다. 예, 그러므로 지혜의 부분에는 거짓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기능을 쓰는 거가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SAP라고 하는 SAP, 유명한 소프트웨어 회사죠. 여기에 나온 그림 하나가 이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객이 이메일로 이 회사에 무슨 데이터나 정보를 요청하면 그러면은 그 이메일을 읽어서 챗GPT가 그것을 제이슨으로 바꿉니다. 이 제이슨은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말한 말은 이제 이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컴퓨터 언어인 제이슨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고 데이터에서 끄집어 온 다음에 다시 사용자에게 말을 해야 되니까 챗GPT한테 그 결과를 전달해주면 챗GPT는 그것을 다시 텍스트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의 계좌에는 얼마가 있고 뭐는 어떻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만들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는 건 이메일을 하나 던졌을 뿐인데 그 안에서 챗GPT 2개가 돌면서 하나는 언어를 이해하고 다른 하나는 언어를 생성하고 다른 한 측면은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그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고 이렇게 연합을 하는 그러한 형태가 기본 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좀 더 커지게 그냥 약간 공상과학 이야기 같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하면 그걸 챗GPT가 알아서 다 번역한 다음에 무슨 행동인가를 하고 다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도 그렇고 쇼핑도 그렇고 아마존 가서 우리가 영어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까 이경정 교수님 말씀하신 거대로 아마존에서 물건 사는데 다 한국말로 하는 거죠. 배송에 대한 것도 한국말로 다 될 거고 하지만 저 안에서 돌아가는 그거는 글로벌 기업이었을 거고 그러한 시대가 될 거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측으로 이걸 단순히 그냥 계산해 보면 챗GPT를 하나 쓰는 게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감정일 텐데 챗GPT가 다른 챗GPT랑 같이 하는 거 이건 이미 너무나 쉽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챗GPT가 여러 챗GPT를
불러 쓰는 거, 이건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거나 소비자에 대한 니즈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할 때 지금 다 뭔가 조사를 해야 되겠죠. 직접 전화를 걸거나 뭐 할 텐데, 챗GPT가 그런 사람의 역할을 대신에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습니다. 너의 역할은 누구고 지금 초등학교 뭐고 어떤 상황이야, 어떤 결정을 하겠니? 라고 하는 것을 대신해 그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다면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사회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왜냐면 이 친구들이 그 역할에 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챗GPT가 다른 챗GPT를 이제 부품으로 프로그램 랭귀지로 하는 것으로 쓴다면 챗GPT가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를 생산하는 것도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더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고객 맞춤형에 대해서는 고객에 대한 응대 비용은 이제 챗봇이 제대로 다 이야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것도 글로벌로 다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서비스가 이제 될 거고, 그다음에 여론이랑 고객에 대한 의견에 대한 수렴 비용 같은 것이 굉장히 감소하게 될 거고요. 교육 분야에서 특히 혁신이 있을 거라고들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 맞춤형 교육은 너무 쉽고요. 왜냐면 콘텐츠를 막 생성하고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대답하고 이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보면 외국어나 수학이나 과학이 더 이상 중요할까? 그거보다는 지금은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음악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 분야에 너무나 싼 툴이 보편적으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교육 콘텐츠로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그쪽을 인간은 더 가르치려고 하게 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희 좀 전에 글쓰기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채점하시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십니다. 본인께서 점수 내시는 거. 그래서 저희가 AI로 점수를 내면 그걸 그대로 채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해놓은 이건 AI 결과고 난 조금 달라. 그리고 말만 살짝 바꾸시지 본인한테 이거 몇 점이야 라고 매겨주세요 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많은 부분이 사실은 사람들이 컴퓨터나 이런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잘하시지만 자신 없어 하는 게 사회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소시켜주는 거. 그래서 고객 응대도 잘하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평준화시켜서 못하는 것을 끌어올려주는 그러한 역할이 될 것 같습니다. 언어 장벽 해소가 저는 제일 무섭다라고 보긴 하고요. 근데 도전은 이제 한국어와 이제 언어라는, 다시 돌아가서 언어입니다. 언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한국어는 네이버 클로바에서 만든 것보다 사실은 챗GPT가 문법적으로나 이 포멀한 정도가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네이버는 블로그를 많이 해서 거기엔 맞춤법 틀린 게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맞춤법이 틀린 텍스트가 너무 많이 나왔었는데, 이 친구는 챗GPT는 아마 공식 문서를 많이 학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틀리는 것이 굉장히 적은 거가 있고, 다만 묘한 뉘앙스 같은 거, 우리들이 이제 잘 즐기는 뉘앙스는 잘 못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인 것이 필요한데, 문제는 한국 내용에 대한, 문화에 대한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이것을 썼을 때 한국에 대해서 오해할 소지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뭐 이순신 장군이 어쩌다라고 하는 거를 하면 우리는 알고 농담이지만 저 사람들은 다 믿을 거거든요. 이게 영어나 불어나 일본어로 동일한 내용이 나가는 거, 전 세계 글로벌로. 그래서 저는 오히려 네이버가 그냥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오픈 AI에 주고 제발 우리 것도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활동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도 들고요. 다른 하나는 앞으로 이런 류의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를 써야 되니까 챗GPT 하나가 할 수 있는 그 친구한테만 맡기는 게 아니라 네이버는 세컨다리로 저희가 한국 분야에 대해서는 네이버 거를 쓰고 여러 가지 랭귀지 모델을 섞어 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언어라서 사람한테는 굉장히 좋은데 컴퓨터가 이 챗GPT가 서로 대화하는 거는 대화 형태만 되고 우리가 디스튼 내리는 것은 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요하다라고 요즘 많이 뜨는 단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죠. 저거를 잘 다뤄서 원하는 대답을 뽑아내는 건데, 특히나 컴퓨터가 컴퓨터로 이용하려고 할 때 아까 그 텍스트가 들어오면, 무슨 이메일이 들어오면 제이슨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때의 프롬프트, 제이슨이 들어온 거를 다시 언어로 바꿀 때 그때의 프롬프트,
요렇게 이 언어만 잘하는 AI 이를 기계적으로 잘 쓰도록 하는 그러한 엔지니어링이 좀 필요하다. 그게 요즘에 AI 기술이 되어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개요에서는 지금 이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다 나온 얘기고요. 여기에서 조금 이경윤 교수님하고 이제 조영환 대표님이 말씀 주신 거를 약간 보완을 같이 하자면 지금 아까 오토 GPT 얘기가 있었어요. 뭔가 지금 챗 GPT는 말만 하면 얘가 말을 해주는 거고 오토 GPT는 내가 뭔가 말을 했더니 얘가 작업 명세를 짜서 작업을 하더라. 거기에다가 하나 더 생긴 게 제너레티브 에이전트라는 게 지금 오픈 AI하고 저기 스탠포드하고 해서 논문이 나왔는데요.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 에이전트가 어떤 역할을 명세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페르소나를 정해주는 거죠. 너는 약사고, 너는 회계사고, 그리고 너는 약사이기 때문에 너는 약사의 기본적인 거는 다 챗GPT에서 긁어오면 될 법한 명세가 자동으로 딸려 들어오고요. 너의 이웃은 누구고, 너는 너의 아들은 회계사인데 회계사는 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페르소나를 주고 고 하면은 자기 역할에 맞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런 교류를 하고 거기에다가 아까 오토 GPT까지 붙으면 내가 이메일로 작업 지시를 줬더니 거기에는 약사도 있고 회계사도 있고 구매사도 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약을 구매해서 그걸 회계 관리하고 약 처방하고 하는 게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런 스토리까지 지금 논문으로 지금 막 나오고 있고요. 지금 매우 많이 쓰이고 있는데 결국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아까도 지적이 많이 됐지만 그런 불확실, 얘가 불안정하고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에 관한 논쟁은 이제 매우 되고 있죠. 또 유용하게는 파워포인트도 자동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워드 문서를 딱 주면 파워포인트 만들어주고 하는 거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연은 다 했습니다. 이번 7월 달에 서비스 오픈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문제는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이 저작권에 관련된 거 그리고 신뢰성에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련된 거는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이 GPT가 학습할 때 쓰는 학습 데이터, 인풋 데이터에 관한 저작권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GPT가 만들어냈어요. 아까 삼행시도 만들었고 소설도 만들었잖아요. 그 드라마 각본도 만들었고 그 만들어진 아웃풋 데이터에 대한 또 저작권에 관련된 이슈 이제 그 문제들이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 관해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 오픈 AI가 지금 같이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들하고 상대의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11월 달에 GitHub라는 데가 이 프로그래머들이 우리는 오픈 소스 정책에 따라서 내가 만든 코드는 공개할 것이고 대신 다른 사람들이 거기 함께 기여해서 더 얘를 풍부하게 만들 것이고 하는 이제 그런 정신으로 만들어진 그 오픈소스 프로젝트 진영들이 있는데 그 코드들을 대부분 많이 모아놓는 게 GitHub라고 하는 저장소예요. GitHub에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픈AI가 이 GPT를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거를 배우려고 할 때 어디서 배웠냐? 이 GitHub라는 소스 코드 무지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습니다. 그걸로 지금 자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소송을 한 거죠. 여기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숭고한 뜻의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정신으로 거기에 다 기여를 하고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니네가 그걸 배워가서 그거를 상업적인 용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가 정당하냐라는 거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다른 한쪽으로는 그 이미지 지금 생성 많이 하고 있어요. 달리나 그다음에 그 스테빌리티 AI에서 만드는 데서 이미지 생성을 내가 문장을 써주면 황야에서 말을 달리는 건맨 하면은 쫙 말을 쓰면 그림이 나오는 그걸 하고 있는데 이 AI들은 또 어디에서 많이 학습을 했느냐 공개된 데서도 많이 했지만 게티 이미지라고 이미지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많이 배워서 이제 학습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근데 허가를 받지 않고 게티 이미지를 가지고 그 학습을 했네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이것도 지금 분쟁이 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또 거대하게 흘러가는 이 도도한 장강의 물결 속에 밑에서는 계속 이제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이제 그런 거를 뭐 해결하는 방법은 법, 제도, 기술에서 여러 가지로 어프로치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금 딱 이거다 해서 누구나 다 합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은 없습니다. 단지 이런 것들이 거론돼서 검토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조정이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있고요. 아웃풋에 관련된 거, 이거는 아까 인풋에 대한 거는 명확합니다. 나는 피해자야 하고 딱 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론이 나겠죠. 이쪽이든 저쪽이든. 근데 이제 아웃풋에 관한 거는 이거는 인정을 해주는 문제거든요. 그걸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얘를 저작권이 있다고 볼 거냐, AI가 만든 거를 저작권이 있다고 볼 거냐. 그러면은 그거를 저작권자에게 줄 거냐, 그 AI에게 줄 거냐, AI를 만든 사람한테 줄 거냐. 이제 그런 복잡한 문제에서 이제 논란 중에 있고,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이제 미국의 저작권청은 저작권을 줄 수 있겠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제 판정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AI가 지가 혼자 뚝딱 만드는 거라면 그거는 누구한테도 저작권이라는 건 없는 건데, 거기에 사람이 개입해서 아까 휴먼 루프로 해서 사람이 막 같이 개입했잖아요. 그게 인정이 된다면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중도적인 입장을 지금 해서 2022년 9월에 그 웹툰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을 일부 인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러면 다 대신 사람이 직접 프롬프트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했는지 다 증빙해야 되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 경우에 일부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저작권청의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지식재산청은 이거는 의견을 좀 번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역시 미국의 저작권청하고 똑같이 사람이 AI를 활용했다라는 어떤 증빙이 있다면 작품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다,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라고 했다가 막 들고 났습니다. 창작자들이. 그걸 어디까지 어떻게 증명할 것이며, 그러면 AI 돈을 받아 생산 그걸 부여한다면 그럼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거다 그러면. 그럼 이제 시간이 지금이야. 사람이 만든 것과 이 사람이 만든 거를 보고 AI가 만든 거에 대한 경계가 좀 이렇게 좀 지어지는 단계지만, 이게 한 몇 턴만 지나면 이제 그런 경계 자체가 없어질 거 아니냐. 그러면 어디서부터 얘가 뿌리가 무엇이고 아무도 알 수 없을 텐데, 그래서 지금 이제 2023년 2월에는 영국 정부가 그런 의견을 받아서 이제 저작권 면책을 이제 지금 현재는 취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했다가 취소하고, 여기서는 일부 그런 경우에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여기도 역시 법제도 기술에서 이런저런 거를 동원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건데, 이것도 역시 아직 합의된 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별로 지금 방금 저작권이나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규제도 해야 되겠고 인정도 해야 되겠고 막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악용 가능성에 대한 경계도 있고, 그다음에 신뢰성, 개인정보 계속 대단히 갖고 이제 규제에 대해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은 워낙 강성으로 규제 일변도에 그 GDPR도 그렇고 개인정보에 대한 GDPR 굉장히 강하게 유럽이 드라이브 하고 있죠. 그래서 유럽은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특히 그 금년에 3월 20일 그때 챗GPT가 개인정보 대화 목록이 유출되는 그런 버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일반 개인정보법 GDPR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 규제 움직임이 아주 적극적으로 더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EU 전체 내에서 뭐 이탈리아는 챗GPT 접속을 차단하고 사용을 잠정적으로 금지하는 거를 이번 3월 31일 날 발표를 했고요. 독일에서는 일시적으로 차단될 수 있음을 또 이제 4월 3일 이번 달이죠, 발표를 했고, 아일랜드는 이탈리아 규제 당국하고 후속적 그 조치를 취할 거를 또 4월 3일 발표를 했고요. 프랑스, 스페인도 4월 달에 각자 다 부정적인 규제 쪽으로 일단 정부는 발표를 좀 하고 검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뉴스고요. 미국도 지난주에 생성 야외를 규제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뉴스고요. 그래서 이제 60일간의 이제 여론을 거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다, 전반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워낙 그 CCTV 같은 영상 인식에는 굉장히 관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개인정보고 뭐고 없고 그냥 그 이 당이 하라면 하는 거지 해서 온 거리에 CCTV 다 가지고 영상 인식 기술이 세계 최고였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 GPT가 나오면서는 굉장히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얘가.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지난주에 초거대 AI 추진 전략의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이제 더 진지하게 하겠다라고 발표를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 규제는 필요하냐? 이건 뭐 어떻게 발전은 해야 되느냐는 지금 찬반 양론은 뭐 6개월 동안 뭐 멈추자라는 공개 서한부터 그건 뭐 무슨 소리냐, 말이나 되는 소리냐의 디베이트는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공개 서한에 6개월 동안 그 휴전하자라는 공개 서한에 사인을 했던 이 AI의 4대 천왕인 조슈아 벤지오는 독자적인 굉장히 긴 이 의견문을 냈습니다. 긴 의견문을 냈는데 거기 요지는 뭐냐? 나는 여기에 6개월 동안 중지하자는 걸 사인을 했다, 동의를 했다. 내가 동의한 거는 거기에 있는 모든 문구에 관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굉장히 많은 얘기에 대한 자기의 철학을 발표하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캄다운하고 살펴서 가야 되지 않느냐. 자기는 그 취지로 자기는 한 거다. 그리고 모두 그런 생각에 한번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취지의 글을 또 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재현으로 보면 이게 이제 색깔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제가 새로 넣은 슬라이드라서 저는 한마디로 생성 AI, GPT 같은 거는 새로운 도구입니다. 이거는 새로운 도구가 나온 거는 부인할 수 없고요. 우리는 이것이 등장하기 전에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망치를 발견했고 불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불이 산불도 내고 우리 집도 태우겠지만 우리는 고기도 구워 먹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가 된다는 걸 우리는 이미 발견해 돌아갈 수 없다고 봐요. 이걸 적극 활용해야 되고 정부도 이런 거를 적극 활용한 쪽으로 기조를 하되 한계와 준수사항을 명확히 해서 쓸 수 있도록 이 불은 그럴 수가 있는 것이므로 우리의 재산을 태우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에는 조심해야 되고 뭐에는 활용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해야 된다. 사실 과거 사례로 보면 1965년도에 전자계산기가 수업 시간에 사용될 수 있어야 되는 거에 대한 전미 수학교사협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반대 시위도 하고 하는 장면이고요. 그때는 굉장히 반대가 심했죠. 아니 학생들이 셈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그걸 익혀야 되는데 계산기를 수업에 도입하다니 막 시위했어요. 근데 결국 우리는 계산기는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 계산기가 할 시간에 우리는 딴 더 고등 수학을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돼가는 거를 보는 것처럼 이제 훌륭한 교보제다라는 게 인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정부나 제가 이 정부 요 아래 칸은 제가 정부에도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그 이 톤인데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한 교수인데 여기 경영대학 교수예요. 이분이 자기가 이번 학기 23년도 봄학기 강좌를 개설을 하면서 뭐라고 이제 커리큘럼에다 써놨냐면 나는 챗GPT 같은 거대 AI를 적극 활용할 것이고 내 수업 시간에 반드시 응용할 거다. 모든 학생은 써서 숙제를 내야 된다. 그러나 다음 아래 사항은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올바른 답변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구체적으로 고도하는 방법을 익혀라. 그리고 그 길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 AI가 챗GPT예요. AI가 만드는 답변은 일단 신뢰하지 마라. 반드시 다른 자료부터 크로스 체크를 하고 나서 제출해라. 근데 여러분이 제출하는 리포트가 뭐가 틀렸어. 그러면 그건 AI가 그랬는데요 라고 하면 감점이다. 모든 거의 책임은 당신한테 있는 거다. 세 번째, AI가 만들어낸 답변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 문구를 여기가 활용했다고 보고서에 명기하고 이 문구가 나오게 된 프롬프트 있죠. AI한테 물어봤던 프롬프트를 반드시 참고문헌에 다 명기를 해라. 네 번째, 이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이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유용한지를 잘 판단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마라. 이게 굉장히 저는 주는 정책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불이 발견됐어요. 망치가 발견됐어요. 우리가 발명했어요. 얘를 적극 쓰자. 이건 이미 발견된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잘 가이드를 해주고 있는 사례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정부의 정책도 뭘 규제 일변도로 갈 것도 아니고 홍보 일변도로 갈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준비한 톡은 마치겠습니다.